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의 의미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해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규제 완화들도 있고 그 시장의 심각성을 좀 보여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심리 거래량 둘 다 지금 아주 위축됐다. 그리고 지금 금리도 계속 올리다 보니까 국민들 전체적으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대 최저 거래량이 나오는 거죠. 약 15년간의 월 평균 거래량을 보면 8만 호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는데 올해를 봤을 때 한 4만 6천 호. 그런데 이 9월부터 10월, 11월 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역대 이렇게 적은 적은 없었던 거죠. 금융위기 터졌을 때보다도 더 적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아주 걱정이 많은데, 거기다가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절대량 자체는 아직 적긴 하거든요. 워낙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증가 속도도 확대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이 안 좋다는 심각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레고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채권 시장이 박살나고 지금 증권사, 은행 할 거 없이 지금 시장에 돈이 씨가 말랐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금리 인상도 있고 채권 시장도 막 불안하고, 그러면 이 건물을 뭘 지어야지 나중에 입주도 하고 할 텐데 짓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말 그대로 지금 공급 파트에서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도 지금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방안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보면은 공급 중단을 막아야 되고, 실수요자들한테 좀 부담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대출 자체를 좀 너무 부담스럽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좀 풀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공급 중단 막아야 된다. 4개,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1번, 2번 PF 유동성 공급하고 관련돼서 보증도 좀 완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설하는 분들한테 약간의 좀 여유치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건 크게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요거부터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아파트를 만들 때는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정부 안이 있는데, 그게 2018년도부터 엄청나게 강화가 되면서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좀 바꾸겠다. 구조도 노후화되고 2022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퀄리티의 집들은 무너지는 건 아니더라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약간 좀 정부가 여유를 좀 부렸습니다. 한 올해 안에 발표할게요. 한 8월, 9월 달에 얘기할 때 올해 안에 천천히 좀 발표하겠습니다 해서 시장에서 되게 실망을 했었는데, 지금 마음 바뀌었어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초, 물론 12월 말이나 12월 초나 한 달 차이긴 하지만 요 한 달도 지금 급하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바꿔가지고 이 공급을 조금이라도 좀 스타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닙니다. 이 등록 임대사업자,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 때 말 그대로 그냥 욕도 많이 먹고 자동 말소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거의 악의 축이었던 그런 임대사업자들을 지금 이제 정상화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다시 제도권으로 만들겠다. 지금은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실익이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과거 지원제도 운영할 때 약간의 좀 그런 문제들도 있었으니까 합리적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거기다가 지금 이 정상화 방안을 언제 발표하냐? 12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안에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그만큼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보자마자 이게 떠올랐어요. 그 헤어진 여친이나 남자친구한테 이 새벽에 술 먹고 그 카톡 보내는 애들 있잖아요. 이 다주택자야, 너 자고 있니? 이렇게 카톡 하나 보내는 거지. 이미 마음 다 씻고 다 떠나가지고 결별한 상태거든요. 우리 더러웠고 다시 보지 말자. 이런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야. 다시 돌아보니까 얘네들밖에 없는 것 같아. 구간이 명관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다주택자 애들 불러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너 갑자기 너 생각나서 톡 하나 남겨. 혹시 생각 있으면 연락 줘. 이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가 얼마나 급하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실수요자 풀어야
라는 이 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규제 지역 있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뭐 투기 지역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투기 지역은 없애버렸고 투기 과열 지구는 뭐 그냥 서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그냥 수도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투기 과열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보다 더 규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1단계인데 1단계만 하더라도 뭐 다주택자들 대출 뭐 안 되고 뭐 취득세 종부세 막 중과되고 양도세도 중과되고 한마디로 뭘 사지 마라 라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래도 사? 그럼 너네는 진짜 완전 절대 못 사게 해야지 하면서 한 단계 뭐 더 업그레이드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뭐 거래량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규제라는 거는 뭐 뭔가 과열의 분위기가 있을 때 속도 조절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호등을 빨간불을 킨다는 건데 지금 뭐 차가 없는데 빨간불 켜놔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란불로 다시 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규제 지역을 서울은 안 풀었어요. 그리고 서울 인접한 4곳만, 경기도에 4곳만 남겨놓고 전국을 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 지난 6월에도 한번 풀고 9월에도 한번 풀긴 했는데 이번에는 더 파격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냥 거의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데를 보면 빠르겠죠. 우선 서울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서울을 풀면은 지금 대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서울에 너무 딱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고민 좀 해봤는데 그래도 좀 남겨놓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은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들인 거죠. 자, 요걸 좀 그래픽으로 보면은 요 뉴시스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요 정도 남은 겁니다. 전국에서. 말 그대로 요거 빼고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수원 같은 경우, 뭐 안양 같은 경우, 뭐 안산도 단원구, 구리, 군포, 그러니까 2단계를 다 풀어버렸어요. 한 번에. 원래는 한 단계 한 단계 낮추고 뭐 이렇게 조금 간을 보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막 그랬는데 용인 뭐 다 풀어버렸죠. 동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광명, 과천, 뭐 분당, 하남 빼고는 그냥 다 비규제라고 외우면 되니까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이 푼 거 아닌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풀었다라고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 과천 비싼 동네 맞죠. 뭐 광명도 뭐 지금 뭐 핫했던 데 맞고 하남, 성남 뭐 이런 데 뭐 분양도 있고 뭐 개발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안양도 그렇고 뭐 지금 수원도 그렇고 이 경기 남부 쪽에도 뭐 물량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다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1기 신도시 뭐 재건축 재개발, 아까 안전진단 완화 같은 거에다가 뭐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런 이슈까지 뭐 지금 교통 호재, 뭐 GTX 이런 얘기들 나오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뭐 안양 평촌이나 뭐 수원 광교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도 같이 이번에 딱 푼 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보다 이런 데 좀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구리도 그렇고요. 뭐 일산도 뭐 당연히 다 풀린 거고, 반대로 요 4곳이 좀 억울해하는 좀 느낌인 거죠. 아니 다른 데들은 왜 다 풀어주고 우리는 왜 계속 남겨놓는 거냐라고 억울할 정도로 지금 다 풀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남은 곳들이 있긴 있어요. 서울과 경기도 남았는데 특히 이제 서울 내에서도 그 외곽지들 이런 데들은 아니 우리가 저기 경기도보다 더 싼데 우리는 규제하고 더 비싼 동네를 풀어주면 어떡하냐 하면서 조금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들도 지금 상황 봐서 더 풀겠다. 그러니까 추가 완화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황 봐서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는 서울 일부 지역들도 풀지 않을까. 그리고 그 푸는 간격이 지금 대단히 빨라졌습니다. 뭐 지금 뭐 한 달 안에 또 풀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니까 비규제, 말 그대로 규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과를 한다든지 세금을 뭐 더 내게 한다든지 뭐 기한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 2가구도 그냥 한 3년 정도 안에만 팔면 되는 거고 거주 요건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소유만 하시고 2년 뒤에 풀면은 뭐 1주택자니까 비과세 되고 뭐 당연히 다주택자들도 뭐 양도세 중과를 안 하고요. 취득세 부분도 많이 풀리죠. 그래서 지금 뭐 다주택자들은 뭐 비규제 지역에 뭐 한 채 더 사는 거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데 웬만한 지역들이 다 비규제 지역이 돼버렸으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울에 한 채, 수원 광교에 한 채, 뭐 서울에 한 채, 안양에 한 채 이렇게 사는 거는 그냥 취득세가 그냥 일반 과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풀리긴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왜 했을까?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푼 이유는 아마 이거 같아요. 정부의 속마음은 임대사업자한테 지금 손 다시 내미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야, 그래도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는 너네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지금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니네들은 투자자잖아. 니네 투자 마인드가 있으니까 좀 들어와 하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들이 필요는 한데 법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 어떤 정치 여건상.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취득세를 뭐 지금 8%, 12%막 내게 하고, 양도세도 지금 기한을 정해가지고 뭐 일부 지금 중과를 안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양도세도 또 높은 건 맞고요. 법이 안 바뀌었고요. 그리고 더 큰 거, 요 종부세도 요번에 바꾸려다가 지금 여야가 싸워가지고 아예 뭐 지금 논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뭘 하나 사면 취득세에서 뭐 한 13% 내고, 이건 사면 뭐 합니까? 종부세가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자마자 한 15%, 20%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리고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실익이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다주택자가 필요하긴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 대상 지역들을 좀 풀었다. 그래서 이 비규제 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예 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아직도 규제들이 좀 법으로 남아 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들이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1주택이신 분들은 한 2주택 해보지 않으실래요? 뭐 2주택이신 분들은 뭐 작게나마 3주택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 개정 안 하고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대규모로 한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서울 지역들도 더 풀려고 할 것 같다. 라는 거는 뭔가 이 고육책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증가를 꾀하고 있는데, 사실 거래량 증가가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선후가 바뀌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거래량 증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뭔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래량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서울 외곽지부터 또 풀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지금 엄청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만 해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1주 전만 해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지금 해제 속도도 역대 최대로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비규제 지역들은 분양가도 조금 풀어주거든요. 지금 분양가도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값이 막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저 개점 휴업하겠습니다. 저 한 2년 쉴게요.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많단 말이죠. 시행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면서 약간의 분양가도 조금 탄력적으로 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좀 사업을 좀 해봐. 공급 중단하지 마. 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정부의 자료를 보면요. 지금 공급 기반이 여건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선행지표들이 하락으로 반전했는데, 특히 뭐 서울 같은 곳 보면은 인허가라는 거는, 자, 내가 너 집 지으라고 허가해 줄게. 짓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지만 우선 허가는 해준다. 근데 이 허가 자체가 지금 팍 줄었습니다. 20년도보다도 줄었고 아마 이거 더 줄겠죠? 이 상황으로 가면은. 그러면 허가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아예 공급될 여지조차 없는 거니까 이거를 줄이면 안 된다고 정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허가도 좀 하게 해줄 테니까 최대한 지금 진행을 해봐라. 힘들겠지만. 왜? 나중에 또 부족하다는 소리 나올까봐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출 규제도 지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LTV 규제 한번 푼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연내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발표 난 지가 한 2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만 해도 한 내년쯤부터 풀게요 라고 약간 여유를 부렸어요, 정부가. 근데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 그 사이에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길다. 지금 발표를 11월 10일에 했기 때문에 20일 안에 지금 세팅해서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도 시스템도 구축도 해야 되고 직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20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다급한 거죠. 지금 너무 급하다. 한 달도 길기 때문에 우선 빨리 풀자. 그러면 규제 지역은 상관하지 마. 그냥 무조건 50%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그냥 전국 어디라도 LTV는, 그러니까 집값의 50%는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쉬울 것 같아요. 단 다주택자는 아직 안 풀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에서 뭐 거의 이제 서울이죠. 서울은 다주택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전국 어디라도 LTV 50은 나오고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은 70%도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DSR 소득 규제가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대출 규모는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고소득자분들은 이제 대출 받는 길이 좀 편해진 거죠. 자, 그리고 무순위 청약. 지금 이제 청약 시장이 좀 많이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다들 청약을 또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또 끊기니까 정부가 이제 이 무순위 청약부터 좀 풀었습니다. 이 청약을 먼저 넣고 계약이 안 되고 뭐 다시 이제 미계약분으로 나오거나 하면서 어차피 안 팔린 거기 때문에 아무나 사세요. 라는 건데 이거를 기존에는 이제 해당 시 군에 거주하는 사람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청약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워낙 청약 받으려는 경쟁이 셌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국 어디서 살든 상관없다.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그냥 받으세요. 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청약하고 취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명단을 한 2달 안에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야, 혹시 사람들 파기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한 반년 정도 명단 들고 있자. 그리고 세대수의 5배수를 뽑아 넣자. 그러니까 수능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지원은 많이 했는데 실제 그 등록을 안 하는 거죠. 애들이 막 다른 학교 가버리고 그러니까 한 5배 뽑아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전화 돌리자. 그러면은 100% 채우겠지. 라고 많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무관 그냥 아무데나 무순위는 넣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LTV 우대해 주는 거 있죠. 아까 뭐 잠깐 나왔지만 4억에서 6억까지 뭐 늘려주는 거. 아, 실수요자거나 서민이시군요. 소득이 좀 낮으시군요. 그러면은 대출량을 좀 늘려드리겠습니다. 한 것도 6억으로 뭐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SR이 있다 보니까 아직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대출을 많이 풀어준다는 거 조금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키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게 나왔어요. 이게 청년 전세 특례 보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원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세가 1억에 거의 딱 고정돼 있습니다. 이게 전세가 1억이면 나가는데 1억 2천이면 안 나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청년들을 좀 지원하자고 해서 전세 1억까지는 아주 저리의 전세 대출을 해줍니다. 뭐 예전에 뭐 1%대도 있었고 지금은 아마 뭐 한 2% 이하 뭐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 1억짜리 집은 월세보다 엄청 싸게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근데 이걸 2억으로 늘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요즘에 이제 뭐 월세도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저리로 전세를 살게 해주겠다라는 이 복지 정책이긴 하지만 2억까지 늘렸으니까 지금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에서 계속 시세가 멈춰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2억까지 쫙 달리는 거죠. 이 한도를 풀어줬는데 이 한도 푼 게 아니라 이게 저리 대출이란 말이죠. 이자가 되게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내는 것 대비 훨씬 싸니까 이제 저가 원룸이나 도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세를 막 팍 올려도 들어올 겁니다. 이제 뭐 전세를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올려도 웬만한 월세보다 싼 이율로 청년들한테 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집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급하지 않은데 나 이거 갑자기 전세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정책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되냐? 23년 1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복지 정책이기도 하지만 아주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대상이 또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이거나 살기 좋은 동네인 곳들은 전세가 좀 오를 것 같은 정책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보유주택 담보대출 해서 요 규제 완화, 요게 좀 더 요것도 좀 크게 많이 바뀐 건데 뭐 생활안정자금 뭐 임차 보증금 해가지고 예전에 그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대출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걸 한도를 막 1억으로 막아놓고 뭐 아주 힘든 사람들은 뭐 2억으로 막아놓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지고 대출도 못 받느냐 막 했던 분들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거 없애버리고 기존의 LTV와 DTI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소득과 대출 한도 내에서 반환자금 같은 것들은 이제 자유롭게 빌려라.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거겠어요? 뭐 전세금 빼줘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대출을 그냥 받으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대출 규제들을 이제 없애버릴 테니까 그냥 한도 내로 빌려주겠다. 거기다가 요것도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도 전세 보증금 빼주고 너가 뭐 가서 실거주 할 거면 다 이건 주담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15억 초과 대출 규제가 뭐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서
50%까지는 풀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이 19년 12월 16일에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중단 금지 이게 발표가 났거든요. 이게 벌써 3년 전인데 그때 그래? 그럼 나 먼저 전세 주고 그다음에 요거 임차 보증금 반환해가지고 내가 들어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17일 날 하루 만에 정책이 한번 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꼼수가 있었네? 야 그러면 너네는 하지 마 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은 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아무것도 대출을 못 받았는데 요거 풀어주는 건지 지금 요거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 빼줄 수 있게 내가 대출 풀어줄 테니까 뭐 금매 던지지 마라. 지금 시장 분위기 악화시키지 마라라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가 지금 좀 이슈죠.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사실상 이제 4억에 걸려 있어가지고 누가 지금 4억짜리 집 가지고 대출 걱정하냐 해서 아주 저조하게 신청했는데 며칠 전에 6억으로 늘어났지만 사실 관심 대상에서 거의 뭐 제외됐습니다. 아니 6억은 어차피 보금자리론 잘 받아가지고 고정금리로 2% 3% 잘 살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바꿉니까 하면서 여전히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23년 초니까 아마 빠르게 하면 1월에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 적격대출이라고 9억까지 빌려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그 유니콘 같은 거였죠. 하도 양도 적고 해서 거의 은행들마다 조금씩만 하던 거라 볼 수 없었는데 이 두 가지를 더하기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합칠 거냐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우선 9억까지 주택가격 9억까지는 이제 보금자리론처럼 안심전환대출을 다 해준다는 거죠. 고정금리로 다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이게 3억 6천으로 제한을 둘지 적격대출처럼 5억까지 풀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당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은 5억까지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대출이 한 3억 4억 있다. 그러면 5억 아니니까 그걸 전부 다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그럼 얼마냐? 아마 안심전환대출 금리로 바꿔주지 않을까. 그러면 3.8에서 4 정도거든요. 그럼 지금 거의 5 이상 빌려야 되는데 이걸 3.8까지 낮춰주고 거기다가 30년, 40년 만기 이렇게 바꿔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볼 수 있죠. 나 소득 얼마고 원리금 얼마 갚아야 되는데 3.8로 받으면 한 달에 얼마만 내면 되겠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쭉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금리 낮아지면 그 언젠가 갈아타면 우선 한숨 넘길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금리가 너무 막 변동으로 날뛰기를 하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지금 불안했는데 확실하게 고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당장은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23년 초에 바뀔 때 그때 판단하면 되는데 근데 또 하나 이슈가 오늘 터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미국 금리 인상도 이게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23년 초에 요거 정책이 나오면 그때 뭔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어제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추이가 나왔는데 이 CPI라고 부르는 이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긴 높은데 전년 동월 대비 7.7로 당연히 인상인 건 맞는데 작년 대비 오른 건 맞는데 예상보다 더 낮은 거예요. 예상은 원래 좀 더 높았거든요. 그 8도 찍을 수 있을 거다. 7.9다 그랬는데 7.9를 예측했는데 7.7로 나오면서 뭔가 확연하게 꺾이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미국 물가가 조금 더 하락하면서 이제 물가가 잡히나라는 희망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분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의 지금 심적 변화가 오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나스닥이 7.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7%가 올랐다는 거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15%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냥 뭘 사도 한 10에서 15% 올랐다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폭등인 거죠. S&P도 5.5%. 그러니까 지금 희망회로가 돌아간 거죠. 물가 생각보다 안 올랐네. 저 파월 의장 마음 바꿀 수 있네. 저번에 한번 성명서에서 살짝 운 띄웠는데 그럼 이게 지금 0.7로 올린다고 했던 게 0.5로 낮아지고 만약에 이거를 12월, 1월 정도에 그냥 한계치로 끝나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난 건가? 이제 모든 악재는 다 반영된 건가? 그럼 이제 가는 건가? 라는 지금 희망회로가 미국에서 지금 돌았다. 7.3%면
대폭등장이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이것도 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1,400원대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 1,500원 갑니다가 저저번 주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1,330원까지 지금 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가가 잡히는 건가? 잠깐만, 그럼 금리 인상을 좀 덜하나? 그럼 뭐야, 이제 굳이 킹달러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지금 느낌을 받으면서 어딘가에서 지금 달러들이 막 빠져나오면서 달러의 지금 수요가 많이 급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국만 보면 안 되니까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기축통화들을 모아가지고 그거 대비 달러가 얼마나 비싸냐라고 봤을 때 뭐 기준이 100이라고 치면 막 112 막 이렇게 갔었죠. 115 막 이렇게 가던 게 지금 갑자기 급락하면서 또 108까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야, 갑자기 또 킹달러 끝나나? 뭐 지난달만 해도 지금 뭐 거의 뭐 전 세계는 큰 위기에 빠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나라는 또 희망회로가 막 지금 돌기 시작하면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는 어차피 내년 초니까 그때 가서 또 상황을 좀 보긴 봐야 된다. 어쨌든 그런 정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주택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는 지금 바꿀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당장 어떤 뭐 이거는 이슈의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24년도에도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년도부터 국회의원들도 이제 또 각자 도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6월 1일에 종부세 기준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5월 전에 뭔가 얘기는 좀 나올 거다.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급감하게 되면 이제 예산 문제들도 터지고 하다 보니 취득세 부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종부세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당장은 뭐 급한 불이 아니다 보니 그냥 가지만 내년 뭐 설날 지나고 뭐 이럴 때쯤부터 슬슬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좀 뻗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다주택자들이 그 위험할 때 또 한 번씩 뛰어 들어가면서 거래를 또 일으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며칠 만에 정책이 또 나왔고요. 뭐 사실 뭐 일주일 사이에 나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마 또 나올 것 같은 게 그만큼 지금 정부가 다급하다는 게 보고서에서도 느껴지고 멘트에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막 바뀌고 있어요. 막 달러도 막 급락했다, 급등했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 크리스마스까지 뭐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또 뭐 어디 뭐 규제 해제하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뭐 무슨 발표를 한다든지 할 게 더 남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는 1번이 먼저고 그 다음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장이 뭐 반전이 되든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려면 거래 활성화 대책만 나와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에 이 금리 인상이 꺾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말하는 건 어쨌든 이 부분 2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최대한 내가 많이 해놓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 대책 다 해놓을 테니까 금리 인상 꺾이면 그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미리 내가 풀어놓는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들 보면은 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올리고 뭐 저번 주만 해도 뭐 금리 5.5 간다, 뭐 기준금리 6% 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같은 이제 언론이 또 갑자기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예요. 잠깐만, 엑셀에서 발 떼실 것 같은데요. 이 인플레가 좀 둔화됐네 하면서 또 12월에 0.75 아니고 0.5만 갈 것 같은데요 라는 기사들도 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지금 상황은 정말 안개 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은 모두 이 파월의 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발표 나오니까 요 한 달 정도 어차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한 달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 사이에 또 정책들 나오고 뭐 아마 변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또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같이 좀 지켜보시죠.